자, 뭐냐면 오늘 이제 영상 문법 이해하기 위해서 키네마스터를 배우기로 커리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키네마스터는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다 알려드려서 차후에 다시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는지, 왜 영상 문법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배우고 나서 시간이 될 때 키네마스터는 좀 더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키네마스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넣는 거 정도는 첫 시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시는데, 만들어 보지 않고 수업 시간에만 들으면은 매일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왜 내가 편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예술은 우리는 편집인 영상 예술, 그러니까 영상은 편집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찍기도 잘해야겠지만 잘 찍은 거를 어떻게 잘 꿰느냐, 어떻게 잘 꿰어서 진주 알을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자르고 붙이는 게 이제 우리는 편집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어디서 잘라야 되고 어디서 붙여야 되고 어떤 그림은 붙이면 안 되고 어떤 그림은 붙여도 되고 이런 게 공식이 있어요. 영상 문법이에요. 그래서 연속 편집의 기술을 통해서 그 영화의, 우리가 영상에 이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물 흘러가듯이 보이면 그건 편집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튀어 보인다든가 그러면은 영상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의 기술은 영화의 이음새가 안 보일 수 있게 잘 매끄럽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거기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에 어떤 통일성을 준다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든가 보는 사람이 동일시하게 볼 수 있게 뭐 180도 규칙을 정해놓는다든가 30도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편집 기법이 있어요. 180도 규칙은 이미지 라인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고요. 30도 규칙은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풀샷을 찍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한 2단계나 3단계 높은 뭐 클로즈업이나 비클로즈업을 찍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앵글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30도 정도만 각도를 좀 틀어가지고 촬영하면은 사이즈가 비슷해도 그거는 붙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은 숏과 숏을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숏과 숏을 붙이는데 영상의 그 최소 단위가 한 숏. 그 숏이 모여서 씬이 되고 씬이 모여서 시퀀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컷은 실제의 시간과 공간을 촬영한 것인데 숏과 숏을 이어 붙이는 작업을 우리는 영상을 구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 그림이 붙는 게 맞나 틀리나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숏의 편집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재구성.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하루를 1초만 해도 보여줄 수 있고 하루를 36시간 만에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영화를 24시간을 뭐 며칠에 걸쳐서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프리미어 키네마스터 편집하고는 좀 관계는 없긴 한데, 그래도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시각적 관계로 편집을 했어, 뭐 운율적인 관계로 편집을 했어, 공간적인 관계를 가졌어, 시간적인 관계를 가졌어, 이런 거가 왜 시각적으로 그래픽 돼야 되는지, 왜 리듬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시각적 관계는 우리가 쇼트들 간의 그
우리가 그 전경, 중경, 배경 넣어서 영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조명을 내가 아침 조명을 할 건지, 낮 조명을 할 건지, 새벽 조명을 할 건지, 밤 조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세팅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인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자, 프레임의 미장센을 어떻게 할 건지. 자, 여러분들이 여행 다큐를 찍는다 그래서 여행 다큐를 찍는다 해서 인물의 배치를 내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카메라 포지션을 내가 어디로 가서 찍느냐에 따라서 인물의 배치를 자연스럽게 한 영상 속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의 배치 이런 것들도 내가 당신은 여기 쓰고 당신은 저기 쓰고 본인은 여기 쓰세요.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앵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미장센이라고도 그랬죠. 미장센이 구도 어떻게 예쁘게 시각적으로 예쁘게 영상미 있게 그다음에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서는 숏들의 어떤 밝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윤곽이라든가 어떤 회화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이미지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숏들의 밝기가 어두운 거를 우리는 느와르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갱단 영화라든가 뭐 이런 뭐 마피아 영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느와르 그건 좀 약간 영상 속에서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어둡게 나와요. 비 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밤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음산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색깔. 그러니까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제가 키네마스터 편집할 때 컬러 컬렉션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일상의 그런 그 색깔은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영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통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다 해놓은 다음에 컬러 컬렉션에 가서 필터로 그 색상을 좀 만져주면은 훨씬 영화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의 컬러 컬렉션하고 좀 틀리고요. 영화에서 컬러 컬렉션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거고, 제가 알려드리는 컬러 컬렉션은 기본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대입만 시켜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컬러 컬렉션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운율적 관계. 우리가 커트 A와 커트 B 사이의 길이를 내가 어떤 거는 3초로 하고 어떤 건 1초로 하고 어떤 건 10초로 하고 이런 프레임당 수를 조절해서 그 영상의 전개 속도를 조절하는 걸 우리는 음율적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이미지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박자감, 리듬감에 의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뮤직비디오 보여줬을 때 그 비트에 의해서 내가 편집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반복적인 내용도 있어요. 반복적인 내용은 듣고 한 번 더 상기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숏이 이어지는 속도와 페이스를 조정함으로써 영화에 어떤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장면이라든가 도망가는 장면이라든가 거기에서 속도가 일률적으로 뭐 한 컷을 제가 3초씩 최소한 3초씩 촬영해라고 그랬다 그래서 3초씩 영상을 붙여서 편집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는 1초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0프레임만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초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초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긴박감,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 편집의 운율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라고 느낌을 뭐 컬러도 음산하게 하고 했는데 그 그림이 연결이 공포스럽지 않다든가 뭐 긴장감도 없다든가 그런 공포 영화 아니잖아요. 그럼 공포 영화도 그런 이런 운율에 의해서 긴박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집을 통해서 영상의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롱샷이라든가 왜 롱샷을 촬영하는지 또 말씀드렸죠. 왜 미디움샷을 촬영하는지
왜 클로즈업을 넣어야 되는지. 자, 롱샷 다음에는 반드시, 롱샷은 안 된다 그랬죠. 롱샷 다음에는 반드시 클로즈업이라든가 미디움, 자, 30도 이상의 각도가 틀어진 거라든가 현저하게 지금 보여준 그림보다 한두 스텝 지나가 있는 그런 사이즈. 그러니까 풀샷이면은 뭐 클로즈업. 자, 클로즈업 했으면은 미디움. 미디움 했으면 비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전체 부분과 부분의 그 전체 관계를 공간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편집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에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알려준다고 해서 그거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동냥으로라도 들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라든가 편집할 때, 아, 그때 이 감독이 이런 거는 이렇게 촬영을 하라 그랬어. 이렇게 영상을 붙이라 그랬어. 이런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숏의 연결을 우리는 공간의 의미를 조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그 쿨레쇼프라는 그 러시아의 그런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실험적인 작품 중에 동일한 배우의 표정 하나에다가 그 붙어지는 이어지는 숏이 스프를 보여준다든가 시체를 보여준다든가 그 민영을 보여줌에 따라서 그 소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프를 보여줬을 때는 배고파가 되는 거고 시체를 보여줬을 때는 똑같은 표정의 얼굴이지만 슬픈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 인형을 보여줬을 때는 행복한 표정이 돼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한 앵글의 똑같은 사이즈의 한 장면을 이렇게 숏이 다른 거를 뒤에 붙여줌으로 해서 그 인지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한 얼굴이 금방 배고픈 얼굴로 바뀌고 어떻게 행복한 얼굴이 슬픈 얼굴로 바뀌냔 말이에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슬펐는데 곰을 보여줬다고 해서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쿨레쇼프의 그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이제 내가 요 그림 다음에 A샷 다음에 내가 왜 B샷을 넣는지 내 B샷을 왜 넣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아시면은 편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 관계는 현실의 시간을 재구성해서 쇼트의 물리적 시간을 편집을 통해서 가상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편집을 통해서 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정상적인 속도로 촬영했는데 그거를 패스트로 빨리 돌려본다든가 정상 속도로 촬영한 거를 스무스하게 천천히 보여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짐으로 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칼라 콜렉션 이제 나중에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물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밝기나 색채는 영상물을 원하지 않는 색이나 디지털 노이즈로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어둡다든가 너무 밝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노이즈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은 밤을 밤같이 보잖아요. 노이즈로 보이나요? 그냥 밤은 분위기 있는 밤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영상 촬영기는 밤을 밤같이 보이질 않아요. 밤도 조명을 해서 밤 조명을 해서 이게 밤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영상이 밤같이 찍히고 새벽같이 찍히지 밤이라고 해서 빛이 없다고 빛을 안 주면은 노이즈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노이즈로만. 그래서 TV 방송에서나 밝기와 색채에 굉장히 그 엄격한 그 데시벨을 그 제한을 둬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일반 캠으로 촬영하니까 그런 밝기나 색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진 않는데 이거를 이제 온에어 시킨다든가 그랬을 때는 일정한 색깔이 나가야 되고 일정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떤 집에서는 환하게 보이고 어떤 집에서는 어둡게 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밝기와 색채에 대해서 방송 쪽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제한을 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편집을 했어.
자, 편집했는데 컬러 컬렉션은 뭐냐면 일률적으로 색상이 톤이 비슷하게 가야 돼요. 어떤 건 밝고 어떤 건 어둡고 어떤 건 뭐 찌그러지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 컬렉션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안으로 우리가 영상의 색이나 밝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있는 주변이 환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엔다의 색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더 환하게 보이려고 그 필터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밝기를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밝기를 조정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이 주변의 환경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거를 컬러 컬렉션하는 편집실에서는 이런 TV라든가 모니터에 이렇게 뷰를 씌워요. 이렇게 까만 천으로 뷰를 씌워서 다른 작광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컬러색을 맞춰요. 그것도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벡터스코프라든가 웨이브폼이라는 이런 모니터를 걸어서 보게 돼요.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상 이건 좀 어두운 것 같아. 조금 밝게 해주자. 이건 밝은 것 같아. 이건 어둡게 해주자.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 컴퓨터 있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할 때는 벡터스코프나 웨이브폼 같은 거를 이렇게 깔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럼 편집 프로그램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벡터스코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편집을 통해서 자, 디지털 편집을 하게 되면 영상 신호와 동신호금 사운드가 이제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같이 들어온 거를 일단 분리를 해요.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그래서 오디오는 믹싱하는 데 가서 믹싱을 따로 하고, 영상은 DI 작업이라 그래서 컬러 컬렉션 하는 데 가서 다시 작업을 해요. 자, 그렇게 해줬을 때 최종 완성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완성본이 돼도 여기도 또 많이 따라 붙는 게 많이 있죠. CG 작업을 하는 타이틀 작업, 크레딧, 엔딩에 그 크레딧 들어가는 거, CG 작업 이런 거를 DI 작업하기 전에 따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동시녹음 사운드 데이터를 가지고 믹싱할 때 거기다가 또 효과음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또 작업을 하게 돼서 완성본을 하게 되면 프로들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이거 제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스마트폰으로 하면요, 키네마스터에서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키네마스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자, 키네마스터 말고도 편집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편집 프로그램들은 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키네마스터 말고 파이널 컷 프로를 쓸래, 아니면 나는 뭐 오디오 아니면 프로 비디오를 쓸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기가 컨트롤하기 좋은 앱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연습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앱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키네마스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넣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포토샵. 자,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포토샵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참 채팅창에 보고 떴는데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 리터칭이 뭐냐면 촬영한 사진이 이 사람이 찍으나 이 사람이 찍으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 사진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만드는 내 사진은 내가 컬러색도 바꾸고
콘트라스트도 바꾸고 색상도 좀 바꿔주고 색온도도 바꾸고 뭐 이러면서 좋은 영상을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리터칭 한다 그래요. 자, 포토샵에서는 리터칭이라고 그러고 저기 영상 만드는 사람은 컬러 컬렉션 한다 그래요. 컬러 컬렉션.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터칭이나 컬러 컬렉션이 뭔지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내가 사진 찍었을 때는 포토샵 가서 리터칭을 해야지. 내가 동영상 찍었으면은 키네마스터 가서 필터 넣어서 컬러 컬렉션을 해야지.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절에는 암실에서 현상 인화 프린팅까지 했었어요. 암실에서. 근데 지금은 책상에서 원하는 색감을 통일시켜서 컬러 컬렉션이라는 그런 걸 거쳐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동영상은 컬러 컬렉션이 여기 이제 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필수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촬영된 거를 내가 편집할 때, 요 그림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요런 좀 알고 있으면은, 자, 2차원 영역의 어떤 힘, 공간을 미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나 영화의 화면을 새로운 표현 영역으로 확대해서 영화에서는 어떤 미학적 공간으로 3차원 영역이 아직 정의되지는 않지만 그런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상 미학이라고 그래요. 영상 미학. 그래서 영상 미학이 한번 볼까요? 힘의 방향에서 우리가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 놓은 거에 의해서 수평 구도는 고요함과 평온함과 휴식과 뭐 이런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수평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기울어졌다든가 그러면 불안하다든가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촬영을 할 때 수평선이 대각선으로 됐다 그러면 이 그림을 편집할 때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 촬영이 대각선이 수평선이 수평으로 안 되고 대각선이 됐다 그러면 키네마스터에서 그 수평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편집하실 때.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그림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수직 구도는 지금 우리는 16대 9니까 요거는 1대1 19대 6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직 구도는 수평선보다는 역동적이고 흥미를 유발하고 이런 거에 활용한다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전부 16대 9 사이즈라. 지금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의 결합. 자, 수평 구도가 있으면 수직 구도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수평과 수직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수평은 맞았는데 수직이 안 될 수는 없죠. 수평이 안 맞았으면 수직도 안 맞거든요. 수직이 안 맞는 거는 비정상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위험, 뭐 아파트가 붕괴된다든가 뭐 어디 뭐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뭐 이런 걸 촬영할 때는 그런 무너지는 다리를 정상적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맞춰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촬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는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는 수평선이 정확하게 맞았으면 수직선을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수직선을 반드시. 자, 요거는 촬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촬영하고 관계되지만 내가 편집할 때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이런 그림으로 스트리밍을 해서 맞춰주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스트리밍을 해서 맞춰주시라. 스트리밍이래. 잘라내가지고. 자, 수평면 틸팅, 안정된 수평면은 구도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계속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구도 정확하게 수평구도 맞추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하늘이 들어갈 건지 어느 정도의 땅이 들어갈 건지 그런 거는 잘 결정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왔네요. 수평면 틸팅, 역동적인 진취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달리는 마차라든가 달리는 말이라든가 달리는 사람이라든가 그랬을 때 약간 대각선 구도가 더 이렇게 파워풀하게 보여요. 육상선수 뛰어가는 거를 수평으로 그대로 보여줄 게 아니라 육상선수 뛰어가는 거를 클로즈업이나 미디움이나 이런 걸 할 때는 화면을 좀 틀어가지고 대각선 구도로 촬영해주면 그 스파트가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게 보여요. 그래서 수평면을 틸팅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평면을 기울이면서 쫓기는 사람의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이 뛰어가는 사람의 앞부분이 막혀 있죠. 뒤돌아보는 쪽에 공간이 많잖아요.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든가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공간을 많이 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반대잖아요. 공간을 많이 안 뒀다는 거는 불안하다든가 긴장감이라든가 스트레스다 이런 걸 보여줄 때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화면의 어떤 자성에 의해서 화면의 가장자리로 인물을 몰아간다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게 뭐냐면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더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찍을 때 촬영할 때 그 헤드룸을 적당히 주라고 그랬잖아요. 헤드룸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원반의 중력과 상관없이 상단에 붙어 있는 느낌, 원반이 상단에서 너무 떨어지면 자성을 잃어서 중력의 어떤 중력이 작용을 해서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요. 제일 좋은 거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정도가 제일 낫겠네요. 이 두 번째도 거의 위에 가서 붙었네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보이나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화면의 자성에 의해서 요거는 지금 좀 여자 얼굴이 넓다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례로 잘라놓은 건데요. 샷의 크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면 내면의 가장자리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을 때 화면에 너무 꽉 차게 찍으면 그 사람이 뚱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꽉 차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찍으면은 뚱뚱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뚱뚱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원숭이가 굉장히 더 작아 보이잖아요. 아까 거하고 반대죠. 이거는 화면에 꽉 차서 커 보이는 거고, 이거는 화면에 너무 적게 있어서 화면 자성에 의해서 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물체가 화면 한가운데 있으면은 자성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고 그 물체를 둘러싼 공간의 물체의 그 압박이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왜소하게 보인다든가 작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이 앵글이나 작게 찍으면 돼요. 그럼 여성분 같은 걸 찍을 때는 꽉 차게 찍으면 안 되겠죠. 여성분은 대체적으로 날씬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꽉 찬 얼굴은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얼굴을 찍을 때도 얼굴이 화면에 꽉 차지 않게 약간 좀 루즈하게 찍으면은 사진 잘 찍었다 그래요. 근데 아주 예쁘지도 않은 얼굴을 이렇게 화면에 꽉 채우게 되면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요. 자, 헤드룸. 화면 상단의 인력이 머리 부분에 강하게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네. 맨 좌측 거는요. 자, 요 가운데 게 제일 가장 좋은 건데요. 인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헤드룸은 중력과 균형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맨 좌측이나 맨 우측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진 거는 사람이 처져 보이고 많이 붙어 있는 거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관찰하면서 촬영하실 때, 자, 촬영을 내가 세 번째 같이 촬영을 했어요. 세 번째까지. 자, 세 번째까지 촬영했으면 편집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크롭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헤드룸을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나 이거 잘못 찍었네. 그럼 이 사진 못 쓰네.
이 영상 못 쓴 애가 아니라 이거를 키네마스터에서 편집을 할 때 크롭을 해서 헤드룸을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된다고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측면의 어떤 인력으로 인해서 더 좁아 보인다는 게 구축샷에서 적당한 거리가 편안해 보이는데 클로즈업이 들어가므로 해서 화면에 꽉 찼잖아요. 화면에 꽉 차니까 줌밍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면에 꽉 차게 되면 이게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이게 끌어당기는 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더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샷 찍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화면에 꽉 찬 투샷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이게 좀 옆으로 좀 이렇게 퍼져 있는 자동차예요. 옆으로 퍼져 있는 거를 더 넓은 차같이 보이게 하려면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찍으면은 내 귀퉁이보다 좌우측이 프레임에 거의 붙을랑 말랑 할 정도면 실제 이거보다 더 넓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굉장히 넓어 이런 걸 보여줄 때는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촬영해 주시면 돼요. 그래픽 질량의 어떤 인력에 의해서 사면의 가장자리 인력이 이 사람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있어서 얼굴이 요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네.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화면이. 그다음에 화면의 비대칭성. 자, 우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올라간다. 잘 올라가도록 당겨주는 느낌이 나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는 내려가는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우측에서 좌측은 내려가는 그림. 그래서 내려가는 그림인데 올라가는 그림을 찍게 되면 이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각선으로 촬영했는데 왜 더 쉽게 올라가는지, 왜 내가 더 힘들게 올라가는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좌측 거는 쉽게 올라가는 거고 우측 거는 힘들게 올라간다는 표현이. 자, 관심의 이동.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른쪽 사람에게로 관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악수를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악수를 했더라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잖아요. 간판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관심의 이동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사체와 배경이 이렇게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술잔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둘이 맞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슈탈트. 너무 전문 용어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자, 뭐냐면 우리는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이렇게 점 3개만 보여줘도 이제 독일어로 이제 클라우저 기능을 이제 독일어로 게슈탈트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모양을 점 3개만 보여줘도 이거는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점으로만 만드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묘점이라 그래도 그 점으로만 만드는 그림. 우리가 그 신문 같은 거 사진도 돋보기로 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점으로 보였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 점이 굉장히 이렇게까지 점으로는 안 보여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화소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줬을 때 사람은 저 점이 뭐지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돼서 이게 사람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우리는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은요, 이게 사람인지, 이게 동물인지, 이게 뭐 어떤 피사체인지를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편집을 하실 때도 요거를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잘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서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보여줄 때는 이게 막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모일 때 뭐 30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10만 명하고 30만 명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차이 나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단 말이에요. 10만 명을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고 30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30만 명인 줄 알아요. 근데 전체를 다 보여주면은 이게 10만 명 왔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상상할 수 있게. 자, 사람 얼굴을 촬영할 때 머리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윗머리 이렇게 자르잖아요. 윗머리 자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머리를 자르면 머리 잘라도 돼요. 클로즈업에서만. 클로즈업이 아닌데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클로즈업에서는 머리를 잘라도 돼요. 이 머리 위를 사람들은 상상하고 안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내 머리가 가운데 있는 머리는 사실은 까매요. 하얗지 않고 까매. 근데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 근데 옆에 머리가 하얘. 그러면 이 사람은 하얀 머리구나라고 상상하는 거죠.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옆에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라고 그러고요. 이게 보여줄 게 많은데 그냥 조금 생략할게요. 벡터, 화면 내에서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는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에는 뭐 그래픽 벡터, 지시 벡터, 동작 벡터가 있어요. 그래픽 벡터는 지금 여기 철도같이 좀 이렇게 영상이 좀 이렇게 그래픽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그래픽 벡터를 그러니까 자동차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솔길이 이렇게 뭐 갈라지는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시 벡터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 저게 뭐지?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손가락에 가리키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지시 벡터라고 그러고 동작 벡터는 이렇게 밑에 그림같이 이렇게 노를 짚고 가는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지 정면에서 오는지 왜 정면에서 오나 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나 우측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뭐지? 이런 거를 우리는 동작 벡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그래픽적인 거, 지시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런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요. 자, 촬영된 영상이 화면이 어떤 중심이 아주 정중앙에다는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중앙에서 약간 이렇게 비껴나서 그러니까 물체가 화면의 중심이 올 때 안정적이긴 하지만 질량이나 화면의 중심이 왔을 때 그 주변 공간과 어떤 그 가장자리에서 당기는 인력으로 해서 균형은 이룰 수 있지만 영상 미루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정중앙에다 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건축물 같은 거. 광화문을 찍었다. 그럼 광화문을 정중앙에다 놓지 않고 약간 좌측에다 놨다. 약간 우측에다 놨다. 그런 거는 좀 제가 정중앙을 피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찍는 거 아니라 그런 고정되어 있는 정확하게 있는 그런 영상들은 안정되게 보이기 위해서 정중앙에다 놓고 찍기도 해요. 네,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지금까지 그런 그 영상 문법, 그러니까 뭐냐면은 촬영을 잘 했지만 촬영을 잘 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상을 문법에 의해서 편집하기 위한 전초 단계를
지금 요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이해는 안 갈 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거 정도로만 만족하세요. 왜냐면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이 과정이 심화 과정, 사실은 제목은 심화 과정이거든요. 2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도 어느 정도 하고 편집도 어느 정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두 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서 오늘 이런 정도 했고, 사실 이런 게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집할 때 분명히 도움은 돼요. 아, 맞다. 그때 이게 화면 안에 꽉 차게 하면 어떤 인력에 의해서 답답하게 되고, 어디를 잘라 놓으면 이게 답답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런 거를 알아야 편집을 할 때, 아, 이건 좋은 그림, 나쁜 그림, 이거 붙여도 되는 그림, 안 되는 그림을 알지, 그런 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키네마스터에서 그냥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음악 넣는 게 편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질문해 주세요. 자, 요즘에는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는 거는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는 이게 창피해가 아니라 이제는 능력의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질문을 해서 내 걸 만들어서 자기가 생존하는 어떤 영역을 이렇게 넓힌대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기중서 감독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또 와이파이가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노트북하고 같이 켜고 있는데 너무 지금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저희 이제 감독님께서 강의하실 때는 오랜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니까 쉽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좀 어려워요. 네. 저희는 이제 키네마스터 하면은 자르고 붙이고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음악 갖다 넣고 이런 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대각선 할 때는 뭐 긴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좀 질문거리도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말만 했잖아요. 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지난번 같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이게 긴장감이 되는 앵글인지, 이게 왜 답답한 그림인지, 왜 화면에 카트를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그런 거를 영상을 보면서 이제 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초전에 이걸 싹 깔아놨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들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또 박정호 감독님, 윤금순 감독님 말씀하세요. 저는 수평선을 찍을 때 삐뚤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못 찍은 걸 어떻게 맞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키네마스터나 아니면 편집 프로그램에 가면은 그거를 이렇게 맞추는 그게 있어요. 툴이 있어요. 뭐 회전을 시킨다든가. 키네마스터는 있어요? 없어요. 키네마스터는 없어요. 키네마스터는 수평선을 정확하게 맞추는 건 없는데,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PC에서 하는 앱에서는, PC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걸 맞추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맞춰서 키네마스터에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선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그 격자선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3선. 그거 보고 3선에서 선 3개 중에서 맨 밑에 첫 번째 선에 수평선이 올 건지 두 번째 선에 수평선이 올 건지를 잘 보시고 촬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도 잘 맞추시고요. 가운데쯤에 오는 게 좋은가요?
어떤 게 수평선이요? 수평선이요. 아니, 절대 오시면 안 돼, 그건요. 가운데는 절대 오시면 안 되고, 밑에 3분의 1이나 위에 3분의 2. 밑에 3분의 1이나 위에 3분의 2에 오시면 돼요. 뭐든지 가운데를 나누는 거는 제일 안 좋아요. 건축물만 빼고, 건축물 아까 내가 광화문 얘기했잖아요.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런 것만 빼고는 다 중앙을 피하세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